어느 가을날 오후, 젤베지는 포트르 블랑쉬가의 어떤 단골집에 세탁물을 건네주고 해질 무렵에 푸아소니엘가 아래쪽을 걸어가고 있었다. 오전 중에 비가 왔기 때문에 날씬 화창했으나 진창이 된 포도에서는 냄새가 풍기고 있었다. 젤베지는 커다란 바구니를 주체스럽게 들고 걸음도 느릿느릿하니 몸을 축 늘어뜨리고 약간 숨이 차서 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피로와 아울러 관능의 욕망이 부풀어 올랐다. 그녀는 그것을 어슴푸레 느끼고 있었다. 무엇인가 맛있는 것을 먹고 싶었다. 마침 마르카데가의 표지판이 보여 문득 철공장으로 구제를 찾아가 볼 생각이 들었다. 그러고 보니 쇠를 가공하는 것이 보고 싶으면 잠시 들르라고 그로부터 들어온 터였다. 게다가 다른 직공들 앞에서 에티엔느를 찾으면 어린 놈 때문에 공장에 들른 것처럼 보일 것이다. 볼트와 큰 못을 만드는 이 공장은 확실히 이 근처 마르카데가 끝에 있을 터인데 어디인지 뚜렷이 알 수가 없었다. 군데군데 공지가 있는 누추한 집들이 늘어서 있었고 대부분 문패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결 찾기가 어려웠다. 이 거리는 세상의 황금을 다 준다 해도 살지 않을 것 같은 넓고 지저분한 거리로 인근 공장의 매연 때문에 거무튀튀한 데다 포장길은 구멍투성이이고 차 바퀴 자리가 패서 물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다. 거리 양쪽으론 창고와 큰 유리창을 낀 공장과 벽돌과 뼈대를 드러낸 미완성의 회색 건물들이 늘어서 있고 또 흔들흔들한 벽돌집들이 수상쩍은 셋집과 이상야릇한 싸구려 요릿집 사이에 끼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그 사이로 시골로 빠지는 길이 내닫고 있었다. 그녀는 찾고 있는 공장이 넝마와 쇠 부스러기의 하차장 옆에 있으며 그 하차장이란 구제의 말에 의하면 지면과 같은 높이의 노천의 쓰레기터와 같은 곳으로서 몇백만 프랑의 가치가 나가는 물건이 잠들고 있다는 것만이 생각났다. 그곳에서 여러 공장의 소음에 둘러싸여 어느 쪽으로 가야 좋을지 생각해봤다. 공장 지붕 위에선 가느다란 굴뚝이 맹렬한 기세로 연기를 내뿜고 제재소에서는 마치 옥양목 천을 찢는 것 같은 날카로운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고 단추공장에서는 기계의 회전과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지면을 진동시키고 있었다. 더 가야 할지 어떨지 몰라서 우두커니 몽마르트 쪽을 바라보고 있자니 한 줄기 바람이 높다란 굴뚝으로부터 그을음을 휙하니 불어내려 거리로 기분 나쁜 냄새를 풍겼다. 그녀는 숨이 막힐 것 같아 눈을 감았으나 그때 쇠망치를 휘두르는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왔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침 공장 앞에 당도했던 것이다. 바로 옆에 넝마가 가득 차 있는 작은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금세 짐작이 갔다. 그러나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몰라서 그녀는 또다시 망설였다. 목책이 부서진 곳에 길이 하나 나 있는 것으로 보아 허물어진 건물에 석회 부스러기를 쌓아 올린 그 안쪽으로 통로가 있는 것 같았다. 탁하게 흐린 물 웅덩이가 길을 가로막고 있어 널빤지를 건너 왼쪽으로 돌아갔다. 그러자 기묘한 숲속에 빠져들고 말았다. 헌 짐술의 여러 대가 젖혀진 채를 공중으로 뻗고 있었고 허물어진 집의 대들보 골격이 여기저기 서 있었다. 그 안쪽에 해질 무렵의 어둠을 꿰뚫고 빨간 불이 하나 빛나고 있었다. 쇠망치 소리는 이미 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불빛 쪽으로 앞서 나가자 석탄으로 더럽혀진 얼굴에 덥수룩한 염소 수염을 한 직공 한 사람이 그녀 곁을 지나치면서 파르스름한 눈초리를 흘끗 던졌다. 여보세요. 에티엔느라는 이름의 아이가 여기서 일하고 있나요? 그 애가 제 아들입니다. 에티엔느. 아니 모르겠는데.
직공은 몸을 흔들면서 쉰 목소리로 되풀이했다. 그가 입을 열자 브랜디의 헌 술통에서 마개를 빼내었을 때처럼 술 냄새가 풀풀 났다. 이런 컴컴한 곳에서 여자와 단둘이 마주쳤기 때문에 남자가 놀리려는 기색을 보여 젤베즈는 물러서면서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구제 씨가 일하고 있는 곳은 여기죠? 아, 구제라면 있지. 구제라면 알지. 구제를 만나고 싶다면 안쪽으로 가보시오. 그리고 돌아서면서 금이 간 동판이 울 듯한 소리로 외쳤다. 보게나 황금주둥이! 자네한테 부인이 찾아왔다네. 그러나 쇠붙이 소리가 그 고함 소리를 삼켜서 지워버렸다. 젤베즈는 안쪽으로 들어갔다. 입구에 다다르자 목을 길게 빼내밀었다. 그곳은 널따란 방으로 그녀는 처음엔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화덕은 죽은 사람처럼 오직 한쪽 구석에서 벌겋게 파릇한 불을 비치며 그대로 어둠의 침입을 가로막고 있었다. 커다란 그림자가 몇 개 가물거리고 있었다. 불 앞으로 이따금 검은 덩어리가 불빛의 마지막 한 점을 가로막으면서 지나갔다. 손발이 아주 커 보이는, 유난히 커 보이는 사내들이었다. 젤베즈는 감히 그 이상 더 들어갈 용기가 없어 출입구에서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구제씨, 구제씨. 갑자기 주위가 환해졌다. 풀무가 덜커덕거리고 하얀 불꽃이 한 줄기 용솟음쳐 나왔다. 판자 칸막이로 빈틈을 마구 막고 구석을 벽돌담으로 보강한 창고가 나타났다. 석탄가루가 날아 그 넓은 방을 회색 그을음으로 칠해놓고 있었다. 거미줄이 몇 년씩 쌓이고 쌓인 먼지 때문에 무겁게 늘어져 마치 누더기를 못에 걸어놓기라도 한 것처럼 들보에 매달려 있었다. 벽 가장자리와 선반 위에는 고철이랑 부서진 기구랑 큼직한 도구들이 못에 걸려 있거나 함부로 널브러져 있어 그 부서진 둔중한 빛깔의 딱딱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하얀 불꽃은 여전히 빛나며 밟아 굳어진 지면을 햇빛처럼 비추고 있었다. 그곳엔 틀에 끼워 놓은 4개의 매끄러운 강철 철침이 금빛 섞인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때 화덕 앞에서 그 멋진 노란 수염을 하고 있는 구제를 발견했다. 에티엔느가 풀무질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2사람의 직공도 있었다. 그녀는 구제밖에 보지 않고 앞서 나가서 그의 앞에 섰다. 그는 얼굴을 빛내며 외쳤다. 아니, 젤베즈 부인 아니요. 이게 정말 웬일이십니까? 그러나 동료들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는 말을 이으면서 에티엔느를 어머니에게 밀어보냈다. 아드님을 보러 오셨구먼. 이 애는 얌전하죠. 힘도 붙기 시작했고요. 정말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이 세상 끝까지 온 기분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자기가 거기까지 오는 도중에 얘기를 했다. 그러고 나서 작업장의 사람들이 왜 에티엔느의 이름을 모르느냐고 물었다. 구제는 웃으면서 그 애가 알제리아 보병처럼 머리를 짧게 깎고 있기 때문에 모두들 꼬마 주주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2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 에티엔느가 풀무질을 멈추고 있었기 때문에 화덕의 불이 약해져서 장미색 불빛이 금세라도 꺼질 것 같이 되어 공장 안은 또다시 어두워졌다. 그 어두움 속에서 말할 수 없이 싱싱하게 보이는 이 젊은 여자의 웃음 띤 얼굴을 대장장이는 감동하여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2사람 모두 어둠 속에 묻혀 아무 말도 없었다. 그는 생각난 듯이 침묵을 깨뜨렸다. 젤베즈 부인, 미안합니다. 끝내야 할 일이 좀 있어서요. 좀 기다려 주시겠어요? 전혀 방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에티엔느도 다시 풀무에 매달렸다.
화덕은 불꽃을 튀기면서 타올랐다. 소년이 어머니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태풍 같은 바람을 불어넣었으므로 불길은 그만큼 더 타올랐다. 구제는 선채 점차 달아오르는 쇠 막대기를 지켜보면서 손에 집게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강한 빛이 그를 환하게 비춰 그림자진 부분이 한 군데도 없었다.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깃을 열어젖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팔도 가슴도 노출되어 처녀처럼 불구스레한 피부에 곱슬한 금빛털이 보였다. 근육이 불룩한 억센 어깨 사이로 얼마간 고개를 숙이고는 긴장된 얼굴에 파릇한 눈으로 불꽃을 바라보며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자기 힘에 자신을 갖고 편안히 쉬고 있는 거인과도 같은 표정이었다. 쇠 막대기가 배결하는 상태가 되자 그는 집게로 그것을 집어서 철침 위에 놓고 유리토막을 가볍게 두드려 꺾듯 일정한 길이로 잘라냈다. 이어 그렇게 자른 것을 또다시 불 속에 집어넣은 후 하나씩 하나씩 꺼내어 세공해 나갔다. 육각형의 리벳을 만드는 것이다. 짧게 끄는 쇠붙이를 못 제조 틀 속에 집어넣어 대가리 부분을 뭉개고 6면을 평평하게 한 뒤에 벌건 채로 완성된 리벳을 또다시 내던지면 검은 지면 위에서 시뻘건 반점이 점차 사라져간다. 오른손으로 5파운드의 망치를 휘두르면서 한 대씩 두드릴 때마다 그는 쇠불을 매만지며 쇠붙이를 뒤집고 다듬었다. 그는 땀 한 방울 안 흘리며 아무 힘 안 들이고 장난하듯 밤에 집에서 그림을 오려낼 때처럼 쉽게 두드렸다. 아, 이게 말이죠. 이건 20mm의 소형 리벳 미터입니다. 하루에 300개까지 만들죠. 익숙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팔이 아프니까요. 구제는 젤베지의 질문에 대답했다. 그래서 그녀가 하루의 일이 끝나면 손목이 저리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밝은 웃음을 지었다. 도대체 날 계집애로 생각하십니까? 이 손목은 15살 때부터 온갖 것을 겪어왔기에 지금은 마치 무쇠 같습니다. 정말 가지각색의 도구를 다 만져보며 단련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리벳이나 볼트를 단 한 개도 만들어 본 일이 없는 처지에 이 5파운드의 쇠망치를 장난감 다루듯 하고 싶은 양반네라면 단 2시간 만에 헐떡거릴 겁니다. 언뜻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튼튼한 젊은 놈도 4, 5년 만에 쓰러진 수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사이에도 다른 직공들은 모두 열심히 쇠붙이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들의 큼직한 그림자가 불빛 속에서 춤추며 쇠붙이의 시뻘건 광채를 숯불 속에서 끄집어내었고 안쪽에 어둠을 가로지르고 쇠망치 밑에서 불꽃이 일며 햇빛처럼 번쩍였다. 젤베지는 화덕불 기운에 홀린 듯 마음까지 흐뭇해서 비켜서려고도 하지 않았다. 손에 화상을 입지 않으려고 멀리 돌아서 에티엔느에게 가까이 가려 하자 그때 잠시 전에 그녀가 말을 붙인 꾀죄죄한 염소 수염의 직공이 안쪽 뜰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오, 부인, 찾으셨군요. 이봐, 황금주둥이군. 이 부인에게 자네가 있는 곳을 일러준 것이 바로 나란 말이야. 그는 주정뱅이다운 장난기 어린 말투로 말했다. 이 사나이로 말하자면 모주꾼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 매우 훌륭한 솜씨를 가진 볼트 제조공이며 날마다 싸구려 브랜디 1리터를 몸속에 흘려넣으면서 쇠망치를 휘두르고 있었다. 기름이 다 되어 아무래도 6시까지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한 잔 걸치고 온 참이었다. 주주의 진짜 이름이 에티엔느라는 것을 알자 그는 그것이 무척 재미있다고 검은 이빨을 내보이며 웃어댔다. 그리고 젤베지가 어떤 여자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바로 어제도 쿠포와 함께 대포를 한 잔 걸쳤지. 쿠포에게 모주꾼에 대해서 물어보시오. 녀석은 금세 그놈 정말 괴짜야! 라고 할 거요.
정말 구포란 녀석은 좋은 녀석이요. 얻어먹기보단 사주는 편이니까. 당신이 그 녀석의 부인이라니 참 기쁘군요. 그 녀석에게 합당한 미인이구먼. 안 그런가 황금주둥이군. 부인은 정말 미인이구먼 그래. 그는 능청을 떨면서 젤베지 곁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그녀는 바구니를 앞으로 안고는 사나이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했다. 구제는 자기 친구에게 장난기가 있음을 눈치채고 젤베지에 대한 우정에서 벌컥 소리쳤다. 이봐 게으름뱅이, 40mm짜리는 언제 만들 거야? 뱃속이 찼으니 힘내서 시작하면 어때 이 모죽구나. 이 대장장이는 철침을 둘이 마주 때려야 하는 대형 볼트의 주문 얘기를 한 것이었다. 당장에라도 하지. 자네만 좋다면 큰아기야. 이 녀석 엄지손가락을 아직도 빠는 주제에 어른인 척하는구만. 덩치만 컸지 별 수 있나? 난 덩치 큰 놈을 몇 놈씩이나 녹여버렸으니까. 좋다. 당장 해보자. 와, 우리 둘이 해보자. 좋다, 이 버릇없는 녀석. 젤베지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 우쭐하여 대들었다. 구제는 미리 잘라놓았던 쇠붙이를 불 속에 집어넣고 이어 큰 못 제조틀을 철침 위에 고정시켰다. 상대방은 벽에 걸려 있었던 20파운드짜리 큰 쇠망치를 2개 가져왔다. 그것은 이 공장에서 제일 큰 한 쌍의 쇠망치로 직공들은 그것에 피핀느와 데델르라는 별명을 붙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랑을 하면서 댕게르크의 등대용으로 만든 6-다스의 리벳 얘기를 늘어놓았다. 즉, 그건 모두가 보석이며 미술관에 전시해 놓을 만한 것이며 정말 공들여 만든 것이라 했다. 솜씨 경쟁을 두려워할 줄 아나. 너 같은 녀석을 상대로 하기보단 온 파리를 뒤져 상대를 찾아내는 게 낫지. 웃기는구만. 어디 두고 보자. 부인이 심판관이 되어주십시오. 어지간히 짓거려라. 주주야 힘껏. 그 정도로는 뜨거워지질 않는단다. 구제가 소리쳤다. 그러나 모죽군 직공이 다시 물었다. 그럼 같이 때리는 거냐? 무슨 소릴? 각자 따로 볼트를 때리는 거지 이 친구야. 이 제안의 분위기가 섬뜩해졌다. 상대방은 그 순간 그 입심에도 불구하고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했다. 40mm의 볼트를 혼자 만들다니 그런 것은 본 일이 없다. 더구나 볼트의 대가리는 둥글게 해야 하기 때문에 무척 힘이 드는 일이다. 다 만들 수 있다면 그야 걸작이겠지만 작업장에 있던 다른 새 직공이 일을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다. 키가 크고 홀쭉한 직공이 구제의 패배에 1리터의 술을 걸었다. 그러는 동안에 두 사람의 대장장이는 눈을 감고 각자 큰 쇠망치를 들었다. 그것은 피핀느 쪽이 데델르 쪽보다 반 파운드 더 무거웠기 때문이다. 모주꾼이 운 좋게도 데델르를 거머쥐었다. 황금주둥이는 피핀느를 잡았다. 그리고 쇠붙이가 백열 상태로 되기를 기다리면서 모주꾼은 또다시 뻐기기 시작하며 철침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젤베지를 흘깃흘깃 바라보았다. 그는 딱 버티고 서서 격투를 할 때의 신사처럼 발을 구르면서 공격 신호를 하며 어느새 데델르를 힘껏 휘두를 것 같은 신용을 해보였다. 자, 빌어먹을. 이거야말로 내 18번이지. 나야 방돈무 광장의 기념주로 동전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지. 자, 시작하세. 구제는 굵은 쇠붙이를 못 제조 틀에 꽂고서 말했다. 모주꾼은 상체를 젖히고 두 손으로 데델르를 휘둘렀다. 염소 수염, 빗질도 잘하지 않은 헝클어진 머리 밑에서 늑대 같은 눈이 번뜩이고 있는 이 까칠하고 작은 남자가 쇠망치를 휘두를 때마다 허리가 흔들거리며 망치 힘에 이끌리듯 지면에서 몸이 떴다. 화를 잘 내는 그는 쇠가 너무나 단단한 것에 짜증을 내면서 싸웠다.
그는 내리친 것이 잘 맞았다고 생각되면 도리어 불평하는 것처럼 중얼거렸다. 다른 놈 같으면 브랜디가 팔을 나약하게 하겠지만 나로 말하면 혈관에 피가 아니라 브랜디가 필요하다. 좀 전에 마신 한 잔의 술로 몸속이 온통 가마솥처럼 확확 달아오르는구먼. 증기기관처럼 힘이 마구 치솟는단 말이다. 그러기에 오늘 저녁엔 쇠붙이 쪽이 날 두려워한단 말이야. 이런 것쯤은 씹는 담배보다도 보드랍게 해치우지. 보라고, 데델르가 춤추고 있는 것을. 껑충껑충 허공으로 뛰면서 속옷을 넘실거리는 엘리제 몽마르트의 어슬렁거리는 여자같이 뭐야. 어쨌든 우물쭈물할 순 없지. 쇠붙이란 금방 식어버리는 망난이라 쇠망치 같은 건 우습게 한단 말이야. 모주꾼은 30번 때려서 볼트 대가리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숨을 헐떡거렸고 눈이 튀어나와 있었다. 그래서 팔이 우두둑거리는 소리를 듣고 화가 버럭 치밀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날뛰고 고함을 지르면서 자신의 괴로운 분풀이로 다시 2대를 더 두들겨 댔다. 모틀에서 꺼내어 보니 볼트는 그 대가리가 일그러져서 곱사등처럼 되어 있었다. 잘 되었죠? 그는 자신 있게 그처럼 말하면서 자기 작품을 젤베지에게 내밀었다. 전 잘 모르겠어요. 젤베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러나 그녀는 볼트 위에서 데델리의 마지막 2차례 타격의 흔적을 분명히 보고는 웃음을 참느라고 입술을 오므렸다. 그렇게 되면 구제에게 충분한 승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엔 황금주둥이의 차례였다. 그는 시작하기 전에 젤베지에게 애정어린 침착한 시선을 보냈다. 그러고 나서 조금도 서둘지 않고 거리를 재고 나서 쇠망치를 크게 규칙적으로 내리쳐갔다. 그 움직임은 고전적이고 정확하고 균형이 잡히고 유연했다. 그의 2손에 쥐어진 피핀느는 너절한 선술집에서 흔히 볼 수 있듯 다리를 치마 위로 번쩍번쩍 쳐드는 그런 식의 값싼 춤을 추는 것이 아니었다. 그 옛날 메누엣을 추는 귀부인처럼 단정하게 리듬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다. 피핀느의 발 뒤꿈치는 침착한 태도로 박자를 맞추었다. 우선 금속의 중심부를 망가뜨리고 이어 정확한 솜씨로 백열한 쇠붙이 볼트 대가리로 내려갔다. 물론 황금 주둥이의 혈관을 흐르는 것은 브랜디가 아니라 피였다. 그의 쇠망치에까지 힘차게 맥박치며 이를 조정하는 순수한 피였다. 이 젊은이의 작업 중에 늠름한 모습. 그는 화덕의 큰 불꽃을 받고 있었다. 나지막한 이마 위에서 곱슬거리는 짧은 머리와 아름다운 노란 수염이 불붙듯 하며 얼굴 전체를 황금의 실로 빛나게 하여 그야말로 애누리 없는 황금의 얼굴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거기에 원주 같은 어린애처럼 흰 목줄기, 넓은 가슴팍, 거인을 모사했다 싶을 정도의 근육 골격이 늠름한 어깨와 팔을 하고 있었다. 그가 펄쩍 뛰는 것 같은 자세를 취하면 근육이 부풀어 오르고 피부 밑에서 살이 꿈틀거리며 산처럼 굳어지는 것이 보였다. 어깨도 가슴도 머리도 부풀었다. 그는 주변을 밝히며 신과 같이 훌륭한 전능의 존재로 화했다. 벌써 20번이나 피핀느를 휘두르고 있었다. 그리고 눈은 쇠붙이를 응시하고 한 번 때릴 때마다 숨을 내쉬었지만 이마에는 오직 커다란 땀방울이 2줄기 흐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세었다. 21, 22, 23. 피핀느는 침착하게 귀부인다운 상하 운동으로 인사를 계속했다. 정말 재는군. 모주꾼이 비웃었다. 젤베지는 황금주둥이의 맞은편에서 온화한 미소를 띠고 지켜보고 있었다. 정말 남자란 어리석기도 하지. 이 2 사람은 내 마음을 사려고 볼트를 두드리고 있단 말이야. 난 다 알고 있어. 쇠망치로 날 서로 차지하려고 해.
한 마리의 작은 암탉 앞에서 위세를 부리는 두 마리의 커다란 수탉과도 같지. 온갖 수단을 다 부려야 할 것이 아닌가. 어쨌든 마음이란 이따금 그것을 표현하느라고 묘한 방법을 쓰는 법이다. 그렇지. 철침 위에서 데델르와 피핀느가 쾅쾅 울리고 있는 것은 나 때문이다. 이 쇠붙이가 망가지는 것도 모두 나 때문이고 화덕이 마구 진동하며 불이 난 것처럼 타오르고 요란하게 불똥을 튀겨대는 것도 나 때문이다. 이 남자들은 거기서 나에게 보내는 사랑을 단련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편이 쇠를 잘 단련하느냐를 가지고 나를 쟁탈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녀는 마음속으로 기뻤다. 결국 여자란 달콤한 말이 좋을 것이다. 황금 주둥이의 망치 소리가 유별나게 그녀의 가슴에 울렸다. 철침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그녀의 가슴 속에 밝은 음악을 울리게 하여 그녀의 피에 크나큰 맥동이 그것에 반주해 있었다. 어리석은 것 같이 생각되었지만 그래도 무엇인지 볼트의 쇠처럼 단단한 것을 몸속에 못 박아 놓는 듯한 느낌이었다. 해질 무렵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녀는 습한 보도를 따라 걸어오면서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을, 무엇인가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는 욕망을 느꼈었다. 그런데 황금 주둥이가 내려치는 쇠망치가 먹을 것을 준 것처럼 그녀는 완전히 흐뭇한 기분이었다. 아, 틀림없이 이 사람의 승리다. 난 그의 것이 되는 것이다. 너절한 바지와 작업복을 입고 도망친 원숭이처럼 날뛰는 모주꾼의 모습은 꼴불견이다. 이리하여 그녀는 호된 더위로 시뻘겋게 달아오르면서도 행복한 마음으로 다 끝나가는 피핀니의 타격에 의해 발끝에서 머리까지 흔들거리는데 쾌감을 느끼며 기다리고 있었다. 구제는 여전히 술을 세고 있었다. 28! 하고 마지막으로 외치고 나서 쇠망치를 땅바닥에 놓았다. 다 되었어. 와서 보시오. 볼트의 대가리는 상처 하나 없었다. 틀림없는 귀금속 세공으로서 주물 틀에 부어 넣어 만든 구슬처럼 동그랗게 되어 있었다. 직공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바라보았다. 흠잡을 데 없는 무릎을 꿇고 우러러 볼 정도의 됨됨이었다. 모주꾼은 시무룩하니 자기 철침 쪽으로 돌아갔다. 한편 젤베즈는 볼트를 더 잘 보고 싶다는 듯이 구제에게 몸을 기울였다. 에티엔느가 풀무에서 손을 떼었기 때문에 다시금 검은 그림자에 쌓여가는 화덕의 모습은 마치 새빨간 석양이 벼란간 밤속으로 떨어져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대장장이와 세탁소 여주인은 고철의 냄새가 코를 찌르고 그을음과 쇳가루로 검게 된 이 건물 속에서 밤의 장막에 감싸여 가는 것을 느끼면서 달콤한 기쁨에 젖어 있었다. 뱅센느 숲에 풀 덤불 속에서 밀회를 했다 손치더라도 이처럼 단둘이 되었다는 느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마치 그녀를 쟁취한 것처럼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다. 이어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갔으나 서로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았다. 그는 말머리를 찾지 못한 채 나머지 30분간의 일만 없었던들 에티엔느를 데리고 갈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말했을 뿐이었다. 마침내 그녀가 돌아가려고 하자 그는 몇 분이라도 더 그녀를 잡아두려고 불러 세웠다. 이리 오셔요. 아직 다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는 오른쪽에 있는 다른 창고로 그녀를 데리고 갔다. 그곳은 공장 주인이 기계장치의 제조 설비 한 벌을 설치해 놓은 곳이었다. 출입구에서 그녀는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머뭇거렸다. 넓은 방이 기계가 움직이는 바람에 진동하고 있다. 그리고 커다란 그림자가 몇몇 개 여기저기서 붉은 불을 붙이면서 감돌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여자를 안심시키며 아무것도 두려울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치맛자락만 기어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귀가 먹을 것 같은 소음 속을 그가 앞섰고 그녀는 뒤따라갔다. 그녀로선 하나하나 분간할 수 없는 바쁜 듯한 사람의 검은 그림자와 팔을 작동하는 기계류, 그리고 정확하게 형체를 분간할 수 없는 것들이 엉클어져 있는 연기 속에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슉슉거리기도 하고 으르렁거리기도 했다. 통로가 좁아서 장애물을 몇 개 건너뛰고 구멍을 피하고 짐수레를 피하여 한 옆으로 비켜서야만 했다. 그러자 머리 위에 커다란 날갯깃이 스쳐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우뚝 서서 전도 벨트를 쳐다보니 긴 테이프 같은 것이 천정에 거대한 거미줄을 치고 그 거미줄 하나하나가 끝없이 풀려나가고 있었다. 증기 엔진은 한 모퉁이 조그만 벽돌담 뒤에 가려 있어서 마치 전도벨트가 어둠 속에서 쉴 새 없이 규칙적으로 밤에 새가 나는 것처럼 조용히 미끄러져서 기계의 회전 운동을 전해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송풍관에 걸려서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다. 그것은 다져진 지면 위에 가지를 뻗고 여기저기 있는 기계 곁에 조그만 화덕으로 강한 바람을 송풍하는 것이었다. 큰 불길이 사방에서 부채 모양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톱니 모양의 눈부신 약한 레커색을 지닌 레이스 장식 깃이 달린 불꽃이었다. 불빛이 무척 강했기 때문에 직공들의 조그만 등불은 양지 쪽의 작은 그림자와 같았다. 그는 큰 소리로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기계로 옮겨갔다. 그래서 그녀는 벽에 세워둔 막대기에서부터 상자 가득히 담아서 구석구석에 쌓아 올려둔 완성품 볼트와 리벳 못에 이르기까지 그 전 공정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납득이 가자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다. 그러나 이처럼 거센 금속 노동자들에 비해 자기는 아주 조그맣고 연약하다는 것이 불안하여 어쩐지 약간 가슴이 죄어드는 것 같았고 재단기의 둔한 소리가 울릴 때마다 섬뜩해지며 돌아보는 때도 있었다. 어둠에 익숙해지자 안쪽 깊숙한 곳에서 남자들이 제동기의 성급한 춤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러자 화덕 하나가 레이스 장식과 같은 불꽃을 확 뿜어냈다. 그때 그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선을 던진 곳은 천정이었다. 기계의 생명이며 혈맥인 벨트가 그곳을 부드럽게 비상하고 있었다. 그 거대하고 묵묵한 공장 골격의 어슴푸레한 어둠 속으로 그것이 오가는 것을 그녀는 눈을 들어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동안 구제는 리벳 제조기 중에 하나 앞에 발을 멈추고 있었다. 기계는 거인처럼 침착하고 여유 있게 40mm의 리벳을 다지고 있었다. 게다가 간단하기란 또한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화부가 화덕에서 쇠 조각을 꺼낸다. 강철의 연화를 막기 위하여 끊임없이 한 줄기 물을 흘려넣고 있는 못 제조기 속으로 직공이 그것을 넣는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며 나사못이 내려오고 주물틀에 부어넣은 것처럼 둥근 대가리의 볼트가 지면으로 튀어나오는 것이다. 이 굉장한 기계는 12시간에 몇백 킬로미터나 되는 볼트를 만들어낸다. 구제는 사악한 마음의 소유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간혹 이 고철 덩어리가 자신보다 억센 것을 보고는 화가 치밀어 피핀늘을 집어들어서 때려 누이고 싶을 때도 있었다. 육체와 쇠붙이는 싸움이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은 했지만 이것을 보고 있자니 정말 서글픈 마음에 사로잡히는 것이었다. 언젠가는 틀림없이 기계가 노동자를 죽일 것이다. 현재도 자기들의 1급은 12프랑에서 9프랑으로 떨어졌고 또 더 떨어지리라는 이야기다. 게다가 소시지라도 만드는 것처럼 리벳과 볼트를 만들어내는 이 거대한 짐승 같은 것들이 자기들에게 기분 좋을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그는 자기에게 바싹 붙어있는 젤베지를 돌아보면서 서글픈 미소를 지었다. 이놈이 우리를 깨끗이 해치운단 말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앞으로 우리 모두의 행복에 도움이 될지도 모를 일이죠. 젤베지는 이것이 모든 사람의 행복이 될 것 같진 않았다.
기계가 만든 볼트는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당신은 제 뜻을 알고 있겠죠? 그것들은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어요. 당신이 만든 것이 더 좋아요. 적어도 예술가의 손길이 느껴지니까요. 그녀가 이처럼 말하는 것을 듣고 그는 무척이나 흡족한 기분이었다. 기계를 보고 나서 그녀로부터 경멸이나 당하지 않을까 두려웠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안마당에서 헤어질 무렵 그는 너무나 기뻐서 그녀의 손을 으스러지도록 쥐었다. 젤베지는 토요일마다 구제모자의 집을 방문하여 세탁물을 건네주었다. 구제모자는 여전히 구트도르의 새 거리의 작은 집에 살고 있었다. 첫 해엔 500프랑 중 매월 20프랑씩 꼬박꼬박 갚아 나갔다. 계산이 까다롭지 않게 하기 위하여 월말에 한 번만 계산했다. 구제모자의 세탁값은 매달 7, 8프랑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차액을 더해서 20프랑으로 했다. 이렇게 해서 그녀는 빚진 돈의 절반을 갚았다. 그러나 마침 그 무렵 집세 납부일에 손님이 약속을 지켜주지 않아 어떻게 돈을 돌려야 할지 몰라 하는 수 없이 구제모자에게 가서 집세를 빚내왔다. 그리고 고용한 여자들의 급료 때문에 2번이나 그들에게 사정했다. 그런 일로 빚은 또다시 425프랑이나 되어버렸다. 이제는 더 이상 한 푼의 돈도 갚지 못하고 있었다. 세탁값으로 빚을 상쇄해 가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가 전보다 덜 일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장사가 부진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러나 그녀에게 몇 개의 구멍이 있어 돈이 녹아 없어지는 것 같았다. 수지타산만 맞으면 그녀는 만족했다. 구제 부인은 젤베지에 대해 여전히 어머니 같은 자세였다. 때때로 그녀를 따뜻하게 타일러주는 수도 있었지만 꾸어준 돈에 대해서는 전혀 입 밖에 내지도 않았다. 즉, 그 일에 대해서는 무척 조심을 했던 것이다. 젤베지가 철 공장을 찾아갔던 다음 날이 마침 그 달의 마지막 토요일이었다. 반드시 자신이 직접 가곤 했던 구제의 집에 다다랐을 때 바구니 무게로 팔이 떨어질 것 같아서 좋게 2분간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다. 세탁물이 얼마나 무거운지, 특히 시트 같은 것이 들어있을 땐 사람들은 짐작도 못할 정도였다. 다 가져왔나요? 구제 부인이 물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녀는 매우 엄격했다. 그녀는 세탁물은 하나도 남김없이 배달해 주길 바랐다. 정확하게 결말을 지어야 한다고 했다. 또 하나의 요구는 정해진 날에 언제나 같은 시간에 틀림없이 와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아무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물론 전부 가져왔죠. 언제나 하나도 남김없이 배달해 드리고 말고요. 젤베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군요. 당신에게 여러 가지 탐탁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점에 있어서 아직은 틀림없었죠. 구제 부인도 인정했다. 젤베지가 세탁물을 침대 위에 늘어놓는 순간 이 노부인은 그녀를 칭찬해 주었다. 즉, 젤베지는 딴 세탁소처럼 세탁물을 태우거나 찢거나 하지 않고 다리미로 단추를 떨어지게 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다만 희귀하기 위하여 청분을 좀 지나치게 사용하며 와이셔츠 가슴에 풀을 너무 먹이는 것이 흠이라 했다. 노부인은 셔츠 가슴팍을 팔랑팔랑 소리나게 하면서 말을 계속했다. 이봐요. 마치 상자 뚜껑 같지 않아. 내 아들은 잔소리는 않지만 이건 목이 베어지겠는걸. 내일 뱅센리에서 돌아오면 그의 목이 피투성이가 되겠어요. 어쩜 그런 말씀 마셔요. 단정한 옷차림을 하려면 와이셔츠는 좀 빳빳해야 하죠. 누더기를 걸친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면 말이에요. 다른 남자들을 보세요. 아주머니 댁의 세탁물은 전부 제가 직접 해요. 가게 사람들은 누구도 아주머니 댁의 물건엔 손을 대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제가 정성에 정성을 들여 해요.
아주머니 댁에 이르려면 10번이라도 다시 해드리죠. 젤베지는 서글픈 마음으로 외쳤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고 말끝을 얼버무렸다. 구제의 와이셔츠에 다림질하는 것이 즐겁다는 것을 노부인이 알아차리지나 않을까 해서였다. 물론 천박한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역시 얼마간은 부끄러웠다. 아휴, 당신이 한 일을 타박하는 것은 아니에요. 완벽하다는 것은 나도 잘 알지요. 이봐, 이 보닛 모자만 해도 잘 됐지요. 이처럼 자수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것은 당신뿐이지. 둥근 단도 맵시 있고. 그래서 난 당신의 솜씨를 바로 한다니까요. 행주 한 장이라도 가게 사람들에게 시켰을 땐 날 수 있어요. 하지만 풀을 좀 더 10개 먹여줘요. 그뿐이야. 구제는 신사하려는 것이 아니니까. 젤베지는 장부를 꺼내어 세탁물의 품목에 하나하나 줄을 그어 나갔다. 전부 틀림이 없었다. 둘이서 총액을 계산했을 때 구제 부인은 젤베지가 보닛 모자를 육수로 달아놓은 것을 보았다. 그녀는 이의를 제기했으나 그것이 시세로선 결코 비싸지 않다는 것을 인정치 않을 수 없었다. 와이셔츠가 5수, 여자용 속바지가 4수, 베갯닛 1수 반, 에이프런 1수. 이 정도의 값은 보통 세탁소에선 이런 물건 하나에 2리아르에서 때로는 1수까지 더 받는 것으로 보아 비싼 편은 아니었다. 이어서 젤베지는 노부인이 기록한 빨랫거리를 하나하나 읽고 나서 바구니에 그것을 넣었으나 가려하지 않고 무척 하기 어려운 부탁을 감히 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었다. 구제마님, 만일 지장이 없으시다면 이달치 세탁값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마침 이달치는 꽤 많아서 좀 전에 둘이서 맞춰본 계산으로 10프랑 7수나 되었다. 구제 부인은 순간 정색을 하고 젤베지를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이봐요. 당신이 그러길 바란다면 그렇게 하라고. 당신이 필요하다는데 내가 그 돈을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니지. 하지만 이런 식으로 꾸어간 돈을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구먼. 당신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니 정말 정신 차려야겠어. 젤베지는 우물쭈물 변명을 하면서 그 훈계를 들었다. 20프랑은 코크스 장수집에 써준 차용증서에 돈을 보태줄 예정이었다. 그러나 차용증서라는 말을 듣고 구제 부인은 더욱더 엄격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본보기로 들어 훈계를 계속했다. 구제의 1급 22프랑에서 9프랑으로 깎인 후로는 지출을 줄이고 있는 중이다. 젊어서 생각 없이 굴면 노후에 굶어 죽는다고 했다. 그래도 그녀는 자제하여 세탁물을 내주는 것이 그 빚을 갚게 하기 위함이라고 젤베지에게 말하진 않았다. 전엔 전부 부인 자신이 빨았다. 만일 세탁비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지출이 증가된다면 모두 자신이 집에서 빨겠노라고 했다. 젤베지는 10프랑 7수를 받아들고는 인사를 하고 줄행랑 치듯 도망쳐 나왔다. 층계참에 이르자 그녀는 숨을 내쉬고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녀는 돈 문제로 옥신각신하고 창피당하는 일엔 이제 익숙해졌기에 그저 그것이 끝났을 때의 시원한 느낌 이외의 다음 일은 잊어버렸다. 바로 그 토요일 날 젤베지가 구제의 집에 계단을 내려가다가 뜻하지 않은 사람을 만났다. 그녀는 바구니를 든 채 난간 쪽에 몸을 기대고 밑에서 올라오는 여자에게 길을 비켜주었다. 그 모자도 쓰지 않은 큼직한 여자는 비늘에 피가 묻은 싱싱한 고등어를 종이에 싸서 손에 들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그녀가 이전에 세탁장에서 치마를 걷어붙여 주었던 바로 그 여자, 벨진이었던 것이다. 두 여자는 정면에서 마주 바라보았다. 젤베지는 눈을 감았다. 고등어가 순식간에 자기 얼굴에 날아오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진 않았고 벨진이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바구니로 계단을 막고 있었던 젤베지는 상냥하게 대해주려고 생각했다.
전번엔 미안했어요. 젤베지가 말했다. 이제 다 잊어버렸는데요, 뭐. 덩치 큰 갈색 머리의 여자가 대답했다. 바로 화해가 된 이 두 여자는 계단 중턱에 멈춰서서 지난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 않고 여러 얘기를 서로 나누었다. 당시 29살이었던 벨진이는 약간 긴 얼굴에 머리를 중앙에서 양쪽으로 가른 늘씬한 미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깔보이지 않으려고 금세 신상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결혼한 몸으로 지난 봄에 원래 고급 가구점의 세공이었던 병역을 막 마치고 돌아온 남편과 결혼했는데 남편은 현재 경찰관이 되려고 원서를 내고 있는 중이라 했으며 정해진 직장이 있는 편이 안심도 되고 체면도 선다면서 마침 지금은 그 남편에게 고등어를 사다 주는 길이라고 했다. 그인 고등어를 무척 좋아해요. 남자란 아이들 같아요. 안 그래요? 하지만 잠깐 들어와요. 우리 집 구경도 하시고. 여긴 통풍이 잘 되죠. 이번엔 젤베즈가 자기의 결혼 얘기를 꺼내 역시 이 집에 살면서 딸 아이까지 낳은 얘기를 하자 벨진이는 한층 더 열심히 자기 집에 들러가라고 권했다. 행복하게 살았던 곳을 다시 본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했다. 그녀는 5년간 강 건너편 그로카이유에 살고 있었다. 거기서 군복무 중이던 지금의 남편과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것이 싫어서 아는 사람들이 사는 구트도르 구역으로 되돌아오고 싶었던 것이다. 간신히 2주일 전에 구젠의 맞은편 집을 빌었다. 아직 모든 것이 어수선한 채라 조금씩 정리해가는 중이라 했다. 그리고 층계참에서 이 두 여자는 서로 통성명을 했다. 쿠포 부인이라고 합니다. 난 푸아송 부인이랍니다. 그때부터 이 두 여자는 푸아송 부인이니 쿠포 부인이니 하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서로를 불러댔는데 그것은 오직 자신들이 옛날엔 그다지 떳떳하지 못한 처지에서 서로 알게 되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떳떳한 주부가 되었다는 흐뭇한 기분 때문이었다. 그러나 젤베즈는 마음속으로는 경계하였다. 이 갈색머리의 키다리 여자는 틀림없이 어떤 음모를 꾸며 빨래터에서 볼기를 맞은 복수를 하려고 화해를 한 것 같이 생각되었다. 25분간 벨진이는 지나칠 정도로 친절했다. 그래서 젤베즈도 상냥하게 굴어야만 했던 것이다. 위층 그 방에는 남편 푸아송이 있었는데 흑빛 얼굴에 붉은 콧수염과 카이젤 수염을 기른 35살의 이 사내는 창가 테이블 앞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조그마한 상자를 만들고 있었다. 도구는 작은 칼과 작은 톱, 그리고 악교 단지뿐이었다. 사용하고 있는 나무는 헌 담배 상자와 마호가니의 엷은 판자로 그는 그것을 아주 솜씨 있게 오려내기도 하고 장식하기도 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하루 온종일 또는 1년 내내 그는 8cm에 6cm의 똑같은 크기의 상자를 되풀이하여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다만 그것을 상감세공으로 해보기도 하고 뚜껑의 모양을 여러 가지로 연구하여 칸막이를 붙여보기도 하곤 했다. 그것은 경찰관으로 임명되기까지의 심심풀이이며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었다. 그는 예전에 고급 가구 세공사라는 직업상에 작은 상자를 만드는 정열밖에는 없었다. 그는 그 세공품 상자를 파는 것이 아니라 친지에게 선물로 보내고 있었다. 푸아송은 아내가 옛 친구라고 소개한 젤베즈에게 공손히 인사를 했다. 그러나 과묵한 그는 바로 작은 톱을 또다시 들었다. 때때로 옷장 옆에 놓아둔 고등어를 힐끗 바라볼 뿐이었다. 젤베즈는 전에 살던 집을 다시 볼 수 있어 매우 기뻤다. 그녀는 가구를 어디에 놓아두었던가를 얘기해 주었고 해산한 마루를 가리켜 주기도 했다. 그건 그렇고 이 무슨 인연인가. 전에 서로 싸우고 헤어진 당시엔 설마 하니 그들이 전후하여 같은 방에 살거나 이처럼 또 한 번 만나리라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다.
벨진이는 자기와 남편 얘기를 다시 자상하게 말해주었다. 남편은 숙모로부터 유산을 조금 받았다는 것이었다. 언젠가는 그곳으로 사업을 해보겠지만 우선은 자기가 바느질 일을 계속하고 있으며 여기저기서 부탁받는 옷들을 그런대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반시간은 넉넉히 머물렀는지라 마침내 젤베즈는 일어날 생각이 들었다. 푸아송은 힐끗 돌아볼 뿐이었다. 배웅 나온 벨진이는 한번 찾아가겠노라고 약속하고 또한 세탁물도 보내주겠노라고 했다. 그런데 젤베지는 층계참에서 그녀가 다시 잡아당기는 바람에 상대방이 랑티에와 동생인 금속 연마공 아델의 얘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적잖이 당황했다. 그러나 그러한 달갑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서로 입 밖에 내지 않고 두 여자는 아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또 봐요, 쿠포 부인. 안녕히 계셔요, 푸아송 부인. 그것이 큰 우정의 출발점이 되었다. 일주일 뒤부터는 벨진이는 젤베지의 세탁소 앞을 지나갈 때는 반드시 들르게 되었다. 그리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다. 부하송이 마차에라도 치인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되어 찾아올 정도였다. 젤베지는 이처럼 날마다 벨진이와 만나고 있는 동안 마침내 이상한 일에 신경을 쓰게 되었다. 즉 벨진이가 한마디만 얘기를 시작하면 금세라도 랑티에가 화제에 오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벨진이가 눈앞에 있는 동안은 아무리 씻어버리려 해도 랑티의 일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었다. 왜냐하면 젤베즈는 랑티에나 아델의 일이라든지 또 그 두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를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결코 묻지 않았다. 또한 두 사람의 근황을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의지와는 반대로 그 두 사람 생각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대수롭지 않은 노래의 후렴이 입가에 달라붙어 떨어지질 않듯이 그녀는 두 사람 일이 머리에 달라붙어 잊혀지지 않았다. 게다가 벨진이한테는 아무런 원한도 없었다. 분명히 이 여자 탓은 아니었으니까. 그녀는 벨진이와 함께 있는 것이 무척이나 기뻐서 돌아가겠노라고 말하면 10번이나 만류하는 것이었다. 그럭저럭 하는 동안 겨울이 왔다. 쿠포 부부가 구트도르가에서 보내는 4번째의 겨울이었다. 그 해의 섣달과 정월은 유난히 추위가 심했다. 정월 초하루 이후 3주일이나 눈이 녹질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도 일에 방해가 되진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겨울이란 다림질하는 여자들에겐 좋은 계절이었던 것이다. 세탁소 안에 그 쾌적한 기분이란. 건너편 식료품 가게나 모자 가게처럼 유리창에 얼음이 얼어붙는 따위의 일이 여기선 전혀 없었다. 코크스를 가득 쳐넣은 다리미 가열기가 가게 안에 욕조 같은 온기를 유지해주고 세탁물은 김을 내뿜어 한여름과 같았다. 게다가 문이란 문은 모두 닫혀 있었기 때문에 어디나 따뜻하여 정말로 눈을 뜬 채 잠이 들 정도로 기분이 좋았다. 젤베지는 웃으면서 시골에 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사실 마차들은 눈 위를 달렸기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를 전혀 내지 않았다. 통행인의 걸음소리 역시 어렴풋이 들릴 뿐 냉랭하니 깊은 침묵 속에 아이들의 목소리만이 들려왔다. 판잣집 웅덩이에 얼음판을 만든 개구장이들이 떠드는 소리였다. 그녀는 가끔 유리창에 다가가서 손으로 김을 문지르고 이 혹독한 추위 때문에 변해버린 주위를 바라보았다. 이웃 가게에선 내다보는 사람 하나 없이 주변은 내린 눈에 포근하게 쌓여 젠체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옆집 석탄가게 여주인과는 그저 고갯짓으로 인사를 나눌 정도의 사이였다. 그렇게도 추위가 심해지고부터 석탄가게 여자는 모자도 쓰지 않고 귀까지 다다를 듯이 입을 벌리고 돌아다니는 것이었다. 이처럼 혹독한 계절에 특히 기분이 좋은 것은
정오에 따끈한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것이었다. 여자 직공들도 불평할 건덕지가 없었다. 여주인이 커피를 아주 열심히 만들어 주었고 커피 안에 불순물을 섞는 일도 없었기 때문이다. 정말 싱거운 수프 같은 포코니의 부인의 커피와는 전혀 달랐다. 다만 쿠퍼 어머니가 커피 끓이는 일을 맡았을 땐 주전자 앞에서 졸기가 일쑤여서 언제까지 기다려도 되질 않았다. 그래서 여직공들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서 다림질을 하면서 커피를 기다렸다. 마침 공현제 다음 날의 일이었다. 12시 반이 울리는데 아직 커피가 준비되지 않았다. 이날따라 커피가 잘 걸러지질 않았다. 쿠퍼 어머니는 조그만 스푼으로 여과기 위를 두드렸다. 그러자 커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으나 그 이상 빨리 걸러질 기색이 없었다. 내버려 둬요. 그렇게 두드리면 커피가 탁해지잖아. 오늘은 정말 형편없는 커피를 마시게 되겠군. 키다리 클레망스가 말했다. 클레망스는 새로 남자 와이셔츠를 앞에 놓고 단을 펴고 있었다. 그녀는 지독한 감기에 걸려 눈이 부어 있었고 목구멍이 터져라 기침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머리에 머플러 하나 하지 않고 싸구려 모직옷을 걸친 채 떨고 있었다. 곁에는 위트와 부인이 플란넬 내복을 입고 귀 밑까지 두꺼운 옷을 휘감고 의자 등에 끝을 조금 걸친 판둘레에 패티코트를 돌리면서 다림질을 하고 있었다. 마룻바닥엔 시트가 한 장 놓여 있어 패티코트가 바닥에 스쳐도 더러워지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젤베지는 혼자 작업대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수가 놓인 모슬린 커튼에 주름이 잘못 가지 않도록 힘껏 팔을 뻗고 곧바로 다림질을 했다. 갑자기 커피가 소리를 내고 넘쳐서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사팔뜨기 오기스틴느가 스푼을 여과기 속에 넣고 찌꺼기 한가운데에 구멍을 뚫은 것이다. 가만히 좀 못 있어? 도대체 네 몸뚱이 속엔 무엇이 들어있니? 이러면 우리 모두 찌꺼기만 마시게 되잖아. 젤베지가 소리를 크게 질렀다. 쿠퍼 어머니가 작업대 한 모퉁이 빈자리에 커피잔을 5개 늘어놓았다. 여직공들은 일손을 놓았다. 여주인은 잔 하나하나에 각설탕을 2개씩 집어넣고서 자신이 직접 커피를 따라주는 것이 상례였다. 하루 중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다. 그날도 각자 잔을 들고 다리미 가열기 앞에 작은 긴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을 때 문이 열리며 벨지니가 떨면서 들어왔다. 아이고, 몸뚱아리가 둘로 쪼개지는 것 같군. 귀가 떨어질 것 같아. 웬 추위가 이렇게 매섭담? 어머, 푸아송 부인. 마침 잘 오셨어요. 우리랑 커피나 한잔 하세요. 젤베지가 외쳤다. 아, 정말 잘 마시겠어요. 길을 조금 걸었을 뿐인데 뼈골까지 얼어붙었지 뭐예요. 다행히 커피는 좀 남아 있었다. 쿠퍼 어머니가 6개째 잔을 가져왔고 젤베지는 예의상 벨지니에게 각설탕을 직접 넣어주었다. 여직공들은 옆으로 당겨 앉아 이 손님을 위해 다리미 가열기 옆에 조그만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벨지니는 코가 빨갛게 되어 몸을 녹이기 위하여 고운 손으로 커피잔을 감싸들고서 얼마 동안 떨고 있었다. 식료품 가게에서 오는 길인데 거기서 얼마 안 되는 치즈를 사는 사이에 몸이 얼어붙었던 것이다. 그녀는 이 세탁소가 너무나 따뜻하여 놀랄 정도였다. 실로 화로 안에 앉아있는 느낌이었다. 이 정도라면 죽은 사람도 되살아날 것이라 했다. 또한 기분이 좋아 살결이 꿈틀거린다고도 했다. 그녀는 이윽고 몸이 녹자 2 다리를 쭉 뻗었다. 그래서 6사람이 모두 이를 내던진 채 세탁물에서 나오는 촉촉한 김 속에서 각자 커피를 천천히 마셨다. 쿠퍼 어머니와 벨지니만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딴 여자들은 나지막한 걸상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땅바닥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오귀스틴느조차 패티코트 밑에 시트 끝을 잡아당겨 몸을 편히 뻗었다.
모두들 커피잔에 코 끝을 박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엔 얘기들도 하지 않았다. 역시 커피 맛이 좋은데요? 클레망스가 외쳤다. 그러나 그녀는 갑자기 기침이 나서 목이 맬 것 같았다. 그녀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한층 더 심하게 기침을 했다. 되게 걸렸구먼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것을 걸려왔죠? 벨지니가 말했다. 누가 알겠어요. 틀림없이 오전날 밤이었을 거예요. 그랑발콩 문 앞에서 여자 둘이서 맹렬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구경하느라고 줄곧 눈 속에 있었죠. 얼마나 뒤엉켜 굴러대던지 우스워 죽을 뻔했다니까요. 한쪽은 코가 찢어져서 땅바닥에 피를 흠뻑 흘렸고 상대방은 나처럼 키다리였는데 피를 보더니 그만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뺑소니를 쳤죠. 그날 밤부터 기침이 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남자란 정말 이상해요. 여자랑 잘 때면 밤새도록 옷을 벗겨놓지 뭐예요. 클레망스는 얼굴을 소매로 문지르면서 대답했다. 대단한 행실이로군. 이봐, 그러다가 죽고 말겠어. 위트와 부인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난 죽는 것이 재밌는걸요, 뭐. 게다가 인생이란 우스운 것이고요. 55수를 벌기 위해 온종일 뼛골이 빠지도록 일을 하고 다리미 가열기 앞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자신의 피를 불사르고 있으니 정말 지겨워요. 자, 이 감기조차도 날 저승으로 데려다 주질 않으니 올 때나 마찬가지로 난 그저 가버릴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클레망스는 선술집에서는 쇳소리를 내며 소동을 피우는 주제에 일터에 오면 언제나 죽는 얘기만 하여 사람의 마음을 울적하게 하는 것이었다. 젤베지는 그런 그녀를 잘 알고 있기에 다음과 같이 말해줄 뿐이었다. 진탕 놀고 난 다음 날엔 유쾌하지 못하군. 사실상 젤베지는 여자들이 싸운 얘기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았다. 자기와 벨지니가 있는 앞에서 남학신을 던졌느니 손자국이 나도록 때렸느니 하는 얘기가 나오면 세탁장에서 엉덩이를 때려 누인 생각이 나서 기분이 덜 좋았다. 마침 그때 벨지니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나도 어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것을 보았어요. 서로 뒤엉켜 구르더라니까요. 벨지니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도대체 누가 그랬죠? 위트와 부인이 물었다. 이 거리 끝에 산파와 그 집 식모죠. 그 조그만 금발머리 계집애 말이에요. 정말 고약하던데요. 큰 소리로 산파한테 그래 넌 청과물집 여자애를 낙태시켰지. 나에게 한 몫을 안 주면 경찰에 고발할 거야. 라고 떠들어대더군요. 볼만했어요. 그러자 산파가 그 애의 상판에 찰싹 따귀를 올려붙였어요. 그랬더니 그 환양년이 당장의 주인 여자의 눈을 후벼낼 것처럼 덤벼들어 할퀴고 머리칼을 끄들고 했죠. 그러나 어찌나 악착스러웠던지 반찬가게 집 주인이 그 계집의 손발을 산포로부터 떼어놓아야만 할 정도였죠. 여공들은 재미있어서 웃었다. 그러고 나서 모두들 맛있게 커피를 한 모금씩 마셨다. 당신들은 참말로 그 산파가 아기를 낙태시켰다고 생각해요? 클레망스가 물었다. 무슨 소릴? 그 소문이라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알다시피 내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게 장사 속이에요. 산파라면 누구나 낙태를 시킨단 말이에요. 벨지니가 대답했다. 어머 그래요. 산파에게 부탁하다니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병신이 되는 일인데 그러면 안 되지. 틀림없는 방법이 있어요. 밤마다 배 위에 엄지손가락으로 십자를 3번 긋고 성수를 한 잔씩 마시는 거죠. 그러면 바람처럼 깨끗이 없어지죠. 마담 위트와가 말했다. 잠들어 있다고 생각했던 쿠퍼 어머니가 고개를 내저으며 반대했다.
그녀는 절대로 틀림없는 다른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즉, 2시간마다 삶은 달걀을 한 개씩 먹고 허리에 시금치 잎을 붙여두면 된다는 것이었다. 다른 네 여자들은 진지한 표정이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제풀에 유쾌해지는 버릇이 있는 오귀스틴느가 암탉 우는 소리 같은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모두들 그녀의 존재는 잊고 있었던 참이었다. 젤베지가 그 아이의 스커트를 들추어 보니 이 계집애는 시트 위에서 발을 천정으로 치켜들고 돼지 새끼처럼 뒹굴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애를 끌어내어 한 대 때려주려고 일으켜 세웠다. 뭐가 웃음니? 이 못난 계집애야. 어른들이 얘기하고 있을 땐 얌전히 듣는 거야. 자, 바티놀에 있는 르라 부인의 친구에게 세탁물을 가져다 줘야 해. 여주인은 오귀스틴느의 팔에 바구니를 들려주며 문간으로 내밀었다. 사팔뜨기 계집애는 얼굴을 찡그리고 훌쩍이며 눈 속으로 발을 끌며 나갔다. 그러는 동안 쿠퍼 어머니와 위트와 부인과 클레망스는 삶은 달걀과 시금치 잎의 효능에 관해 토론하고 있었다. 그러자 커피잔을 손에 든 채 생각에 잠겨있던 벨지니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이지, 서로 치고받고 엉키고 해도 선량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잘 돼간다고. 그리고 젤베즈 쪽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웃음을 띠며 말했다. 그렇고 말고 난 당신을 원망치 않아. 말레터 사건 기억해요? 세탁소 여주인은 난처해하며 있었다. 바로 그 일이 걱정스러웠던 것이다. 이제 랑티에와 아델 얘기가 나오리라고 생각했다. 다리미 가열기는 웅웅거리고 빨갛게 단 굴뚝에서는 더욱 세찬 열기가 뿜어나오고 있었다. 여공들은 졸음에 사로잡혀 조금이라도 일을 늦게 시작하려고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배가 불러 노곤한 얼굴로 거리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들의 얘기는 서로 간의 속내 이야기로 변해갔다. 1만 프랑의 연금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따위의 얘기도 나왔다.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오후가 되면 이처럼 따뜻하게 불이나 쬐고 일 같은 건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했다. 벨지니는 딴 여자들에게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젤베지에게 접근했다. 젤베지는 너무나 따뜻했던 탓인지 축 늘어져서 화제를 바꿀 기력도 없었다. 게다가 그녀는 입 밖에 내놓진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어리는 감동으로 마음이 무거워져 이 갈색머리 키다리 여자의 얘기를 은근히 기다리기까지 했다. 적어도 내가 당신을 괴롭히는 일은 없죠? 지금까지 몇 번이나 입 끝까지 나왔었어요. 하지만 말하겠어요. 여기까지 말이 나왔으니. 옛일로 당신을 원망하진 않아요. 맹세해요. 당신을 털끝만큼도 원망하진 않아요. 그녀는 잔 밑바닥에 커피를 휘젓고 나서 아주 조금씩 세 모금을 마셨다. 젤베지는 목이 죄어드는 듯이 말도 못하고 여전히 기다리고만 있었다. 그리고 벨지니가 엉덩이를 얻어맞은 일을 정말 그렇게까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고 생각했다. 그것은 상대방의 검은 눈동자에 노란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키다리 여자는 틀림없이 원한을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그 위에 손수건을 덮어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이리라. 당신이 그런 짓을 한 것은 무리가 아니었어요. 당신은 지독한 일을 당했으니까. 난 공평해요. 나 같으면 정말 칼이라도 휘둘렀을 거예요. 그녀는 커피 잔 끝으로 입맛을 다시며 세 모금쯤 홀짝였다. 그리고 빠른 말투로 단숨에 덧붙여 말했다. 그러니 그런 짓을 해서 그들이 행복해지겠어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두 사람은 글라시에르 방면의 낯선 곳으로 살러 갔어요. 그곳은 더러운 동네로 1년 내내 진창이 무릎까지 빠지는 곳이죠. 이틀 후에 난 그 사람들과 점심을 함께 먹기 위해 아침에 떠났죠. 승합 마차로. 정말이에요. 그런데 놀랐죠. 내가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벌써 싸우고 있는 중이었어요.
좋아하는 애인들이라니. 그녀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대판 싸운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부에 관해선 아무리 얘기해도 끝이 없었고 머리털이 오싹할 정도의 일도 알고 있었다. 젤베즈는 자기 쪽에서 물어보는 일은 없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싫었기 때문이다. 그녀로선 벨지니의 얘기로 갑작스레 마음의 빈자리가 메꾸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제야 비로소 그녀의 과거가 현재와 직결된 것이다. 그러나 벨지니는 얘기가 일단락되자 다시 커피잔에 코를 쑤셔봤고 남은 설탕물을 홀짝였다. 젤베즈는 자기 쪽에서 무엇인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천연덕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도 글라시에르에 살고 있나요? 아니요. 내가 그 얘기 안 했던가요? 일주일 전부터 그들은 같이 있질 않아요. 어느 날 아침 아델이 보따리를 싸들고 나갔는데 랑티에가 그 뒤를 쫓아가지 않았다고요. 세탁소 여주인은 자기도 모르게 가벼운 고함을 지르고 큰 소리로 되풀이했다. 이젠 함께 살지 않는단 말인가요? 도대체 누구 얘기죠? 클레망스가 쿠퍼 어머니와 위트와 부인의 얘기를 끊고서 물었다. 아무 얘기도 아니에요. 당신 몰라도 되는 얘기죠. 벨지니가 말했다. 그러나 벨지니는 젤베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그녀가 상당히 흥분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또다시 몸을 바싹 붙였다. 그녀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짓궂은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고 나서 벼랑간 만일 랑티에가 당신의 주위를 어슬렁거린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사내란 정말 이상한 것으로 랑티에가 첫사랑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젤베즈는 몸을 똑바로 하고 단호히 위험 있는 태도를 보였다. 자신은 결혼한 몸이니 랑티에가 돌아온다면 밖으로 내쫓는다. 오직 그뿐인 것이다. 랑티에와의 사이엔 이미 아무런 관계도 없다. 악수조차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와 마주친다 해도 조금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하기야, 에티엔느가 그의 자식이니 나로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인연이죠. 랑티에가 에티엔느에게 키스를 해주고 싶다면 그 애를 그 사람에게 보내주긴 하겠어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 사랑하는 것을 막을 순 없으니까. 하지만 난 말이죠. 푸아송 부인. 그의 손가락 하나라도 내 몸에 닿는다면 오히려 갈기갈기 찢기는 것이 나을 거예요. 이제 다 끝난 일이니까요. 이 마지막 말을 하고 나서 젤베지는 자기의 맹세를 영원히 봉인하는 것처럼 공중에 십자가를 그었다. 그리고 얘기를 걷어치우고 싶었기 때문에 갑자기 잠에서 깬 것처럼 여공들에게 외쳤다. 이봐, 세탁물이 저절로 다려진다고들 생각해? 빈둥거리지 마라. 자, 일들 하자고요. 여직공들은 서둘지 않았다. 치마 위에 팔을 늘어뜨리고 한 손에는 커피 찌꺼기가 조금 남은 빈잔을 아직도 들고 있었다. 그리고 계속 짓거려댔다. 그것은 셀레스틴느라는 조그만 계집이었어. 난 그 애를 알고 있지. 그 앤 고양이 털을 무척 좋아했죠. 즉 어디를 보나 고양이 털이 보일 정도였어요. 언제나 이렇게 혀를 돌리고 있었어요. 고양이 털이 입 가득히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클레망스가 말했다. 나도 한 친구가 있었죠. 그녀는 뱃속에 벌레를 기르고 있는 여자였어요. 그 벌레라는 것이 변덕스러워서 병아리를 먹지 않으면 뱃속을 마구 쑤시며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의 벌이는 7프랑이니 벌레 모이값으로 없어지는 셈이죠. 위트와 부인이 말했다. 젤베즈 자신도 또한 나른한 나태 속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온갖 힘을 내어 일어섰다. 그녀는 앞장서서 하다만 커튼에 착수했다. 그러나 커피의 얼룩이 하나 묻어 있었기 때문에 다림질을 하기 전에 젖은 물수건으로 그것을 문질러 없애야만 했다. 여공들은 다리미 가열기 앞에서 기지개를 켜고는 시무룩하니 각자 다리미 손잡이를 더듬었다.
클레망스는 몸을 움직이자마자 심한 기침을 하여 혀까지 토해낼 것 같았다. 그래도 이윽고 와이셔츠를 마치고 소매 끝과 깃을 핀으로 꽂았다. 위트와 부인은 아직 패티코트에 매달려 있었다. 그럼 또 봐요. 난 그리에르산 치즈를 4분의 1파운드 사려고 나왔는데 집에 있는 푸아송은 내가 너무 추워서 길에서 얼어붙은 줄 알겠는걸. 벨지니가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보도를 3걸음 정도 갔는가 했더니 다시 문을 열고 오귀스틴느가 거리 저쪽에서 개구장이들과 얼음을 지치고 있다고 외쳤다. 그 망나니 같은 계집애가 나간 지 좋기 2시간은 되었다. 그 애는 바구니를 팔에 끼고 머리에는 눈뭉치를 달고 숨을 헐떡이며 얼굴이 시뻘겋게 되어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러고는 빙판이 져서 걸을 수 없었다고 흉물스럽게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었다. 누군가 악동이 장난삼아 얼음덩어리를 그 애의 주머니에 집어넣었음에 틀림없었다. 15분쯤 지나자 그 주머니가 깔때기처럼 가게 안에 물을 뿌리기 시작했다. 세탁소는 동네에서 추위를 타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버렸다. 따뜻한 곳이라고 구투도르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언제나 수다장의 아낙네들이 모여서 다리미 가열기 앞에서 불을 쬐고 있었다. 젤베지는 이 쾌적한 난방이 자랑거리였다. 그리고 로리웨 부부나 보슈 부부의 악의에 찬 말에 의하면 그녀가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살롱을 열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이 밖에서 떨고 있는 것을 보면 안으로 불러들일 만큼 여전히 친절하고 남 돕기를 좋아했다. 그 중에서도 70이 된 예전에 칠장이었던 노인에게 특히 친절했다. 그 노인은 이 아파트의 지붕 및 다락방에 살고 있었으며 굶주림과 추위에 죽어가고 있었다. 이 불의 영감이 몸을 녹이기 위해 눈 속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보면 젤베지는 당장에 불러들여 난로가에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억지로 치즈를 끼운 빵을 먹게 한 적도 적지 않았다. 불의 영감은 굽은 등과 아주 하얀 수염과 말라빠진 능금처럼 주름투성이의 얼굴을 하고 몇 시간이고 말 한마디 없이 코크스 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아마도 사다리를 타고서 일했던 50년이란 세월을 파리 도처에서 문을 칠하고 천장을 하얗게 손질하면서 지낸 반세기를 상기하고 있는 것이리라. 저 좀 보셔요, 불의 영감님. 영감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죠? 젤베지는 가끔 물어보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여러 가지 일을. 영감은 맥없이 대답했다. 여공들은 재미있어 하면서 영감님에겐 사랑의 고민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영감은 그런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다시 묵묵하니 음울한 생각에 잠겼다. 그즈음부터 벨지니는 랑티에에 관한 얘기를 젤베지에게 자주 하게 되었다. 그녀를 당혹하게 하는 것이 재미가 나서 일부러 그녀에게 옛 애인을 생각나게 만들어 여러 억측을 하도록 하는 것이 즐거운 것 같았다. 어느 날 벨지니는 랑티에를 만났노라고 했다. 그러나 세탁소 여주인이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 더 말을 하진 않았다. 이튿날에야 비로소 랑티에가 다정한 말투로 그녀의 얘기를 오래오래 하더라고 했다. 젤베지는 적잖이 가슴이 설렜다. 랑티에라는 이름을 들으면 명치깨가 타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그는 그녀의 체내에 무엇인가 그의 것을 남기고 간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이 들 정도였다. 물론 그녀는 자신을 건실한 사람으로 생각했고 정숙한 것이 행복의 첩경이 되느니만큼 정숙한 아내로 살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사건으로 남편을 배반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으려 했으며 사실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쿠포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가슴을 쬐며 대장장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 랑티의 생각이 되살아나면서 점차 그 일에 사로잡혀 간다는 것은 구제에 대해 달콤한 우정과도 같은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해 배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 착한 친구에게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 즉 벨지니가 그녀의 얼굴에 불타오르기를 살피며 기다리던 모든 불결성을 초월한 곳에 있었다. 봄이 오자 젤베지는 구제에게 가는 일이 많아졌다. 그녀는 무엇인가 생각에 잠겨 있자면 이미 첫 번째 정부의 일이 떠오르게끔 되어버렸다. 그가 아델과 헤어지고 헌 옷가지들을 헌 트렁크 속에 쳐넣어가지고 그녀에게 돌아오는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녀는 외출하는 날엔 거리에서 갑자기 어리석은 공포감에 사로잡히곤 했다. 자기 뒤에 랑티에의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뒤돌아볼 용기도 나지 않았고 두 손으로 허리를 잡힌 것 같아서 온몸을 부르르 떨기도 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날 노리고 있다. 언제건 마주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식은땀이 났다. 예전에 장난질을 치던 것처럼 그는 분명히 귀에 키스를 하려 들 것이다. 그녀가 두려워한 것은 바로 그 키스였다. 그것이 벌써 지금부터 그녀를 귀머거리로 만들고 요란하게 이명을 일으켜 그 때문에 힘차게 고동치는 심장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공포감에 사로잡히면 철공장만이 피난처로 생각되었다. 그곳에 가서 구제의 비호하에 있게 되면 그 드높은 쇠망치 소리가 악몽을 쫓아주어 평온과 미소를 되찾게 되는 것이었다. 얼마나 즐거운 계절이랴. 젤베즈는 포르트 블랑쉬가에 사는 단골 손님을 소중히 여겨 언제나 그 세탁물은 자신이 직접 배달해 주었지만 그것은 금요일마다의 이 코스가 철공장에 들어가기에 좋은 구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마르카데가의 모퉁이를 돌아서 회색의 공장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빈터에 들어서면 피크닉이라도 온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었다. 석탄으로 더럽게 된 도로와 지붕 위로 뿜는 증기의 모양이 흡사 초록의 덤불 속으로 사라져가는 교회의 숲. 이끼 낀 오솔길인 양 그녀를 기쁘게 해주었다. 그리고 공장들의 높은 굴뚝이 줄무늬를 짓고 있는 흐릿한 지평선과 수많은 창이 정연하게 늘어선 흰 벽의 집들이 하늘을 가로막고 있는 몽마르트의 언덕을 좋아했다. 그녀는 공장에 다다를 쯤 해서 물 웅덩이를 뛰어넘고 폐물을 쌓아둔 복잡한 구석을 빠져나가는 것이 즐거웠다. 안쪽에서는 대낮인데도 화덕이 번쩍였다. 쇠망치가 튀는 것에 맞추어 그녀의 심장도 뛰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밀회를 하러 온 여자처럼 얼굴을 붉혔다. 구제는 그런 날이면 멀리서도 그녀에게 들리도록 한층 더 강하게 철침을 두드리며 팔도 가슴팍도 내놓은 채 그녀를 기다렸다. 구제도 그녀의 속마음을 알고 조용하고 선량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녀를 맞아들였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일을 중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망치질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근육이 솟아오른 억센팔로 쇠망치를 휘두르고 있을 때의 그를 더 좋아했기에 다시 한번 망치를 잡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풀무에 매달려 있는 에티엔네에게 가서 뺨을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볼트를 바라보며 1시간쯤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다. 구제와는 불과 몇 마디의 말을 나눌 뿐이었다. 이중으로 밀폐된 방 안에 있다 해도 상호 간의 애정을 이보다 만족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모주꾼이 비웃어도 그런 말은 이미 이 두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질 않았다. 약 15분쯤 지나자 그녀는 숨이 조금 가빠졌다. 열기와 강렬한 냄새와 솟아오르는 연기로 감각이 마비되었고 게다가 기계의 육중한 소리가 발 뒤꿈치로부터 가슴팍까지 그녀를 뒤흔들었다. 이쯤 되고 보니 그녀는 이미 아무런 욕망도 없고 그저 즐거울 뿐이었다. 비록 구제가 그 억센 팔로 그녀를 힘차게 끌어안는다 해도 이처럼 강렬하게 감동하진 않으리라. 그녀는 그에게 접근하여 쇠망치가 일으키는 바람을 뺨에 느끼려고 했다. 망치로 두드린다는 것 그 자체 속에 있으려고 한다. 불꽃이 튀겨 자신의 보드라운 손을 쏘아도 그녀는 움츠리려 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몸을 찌르는 그 불의 비를 즐기는 것이었다. 구제도 물론 그녀가 그렇게 마주보고 있는 행복을 눈치챘다. 그는 온 힘을 다하여 기술을 보여 여자의 마음에 들려고 금요일엔 어려운 일을 남겨두었다. 그는 젤베지를 기쁘게 해주려고 숨을 헐떡거리며 허리를 뒤틀면서 철침이 두 동강이 나도록 내리쳤다. 이미 몸을 돌보는 것도 잊고 있었다. 봄 동안 두 사람의 사랑은 폭풍 같은 소리로 철 공장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석탄이 불타오르고 검정으로 더럽혀진 작업장의 골조가 진동 때문에 삐걱거리는 속에서 생겨난 거인의 작업의 목가였다. 마치 빨간 초처럼 뭉개고 이기고 하는 쇠에는 어느 것에나 다 이 두 사람의 애정에 억센 각인이 남아 있었다. 금요일 황금주둥이와 헤어지면 그녀는 충족된 노곤한 기분으로 몸과 마음의 평온을 되찾아 천천히 푸아소니엘 가를 올라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녀는 랑티에에 대한 공포심도 좀 가셔져서 다시 분별을 되찾았다. 완전히 타락한 쿠포만 없다면 이 시기에 그녀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어느 날 마침 철 공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콜롱부 영감네 목로주점에서 쿠포 같은 사람이 장화랑 불고기랑 모주꾼과 함께 싸구려 브랜디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을 그녀는 본 것 같았다. 그녀는 남편의 행동을 살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가 싫어서 조급히 그 자리를 지나쳐 버렸다. 그래도 돌아보니 아주 익숙한 솜씨로 싸구려 브랜디를 마시고 있는 것은 바로 쿠포였다. 그러고 보니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그는 지금 브랜디를 마시고 있다. 무척이나 실망한 그녀는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브랜디에의 공포감에 또다시 사로잡혔다. 포도주라면 일하는 사람의 영양이 되기도 하니 허용하고 있었지만 강한 술은 절대로 안 된다.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빵의 맛을 앗아가는 독이다. 그렇게 나쁜 술의 제조는 정부가 금지해야 할 것이다. 그녀가 구투도르가의 집에 와보니 온 아파트가 떠들썩했다. 여 직공들도 작업대를 떠나서 안마당에 나와 위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비자리 영감이 마누라를 때리고 있어요. 저 영감은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가지고 마누라가 빨래터에서 돌아오는 것을 문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먹 다짐으로 마누라를 계단으로 올라가게 하군 자기 방에서 때려 죽이려는 참이에요. 저 보셔요. 비명소리가 들리잖아요? 다림질하는 여직공이 말했다. 젤베지는 조급히 올라갔다. 그녀는 자기 가게의 세탁물을 도맡아온 착실한 비자르 부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싸움을 중재하고 싶었다. 7층까지 올라가 보니 방문은 열려 있고 층계참에서 몇몇 새든 사람들이 고함을 치고 있었으며 보슈 아주머니도 문간에서 소리치고 있었다. 그만두세요. 경찰을 부르겠어요. 술만 취하면 비자르가 야수처럼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 방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는 결코 술에서 깨어나는 일이 없었다. 어쩌다 일하러 나가는 날이 있어도 1리터들이 브랜디 병을 놓고 40분마다 병째 들이마시는 것이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몸이 지탱되지 않을 정도였다. 아마 입가에 성냥이라도 켜대면 횃불처럼 타올랐으리라. 하지만 그녀가 맞도록 버려둘 수는 없어요. 젤베지가 몸을 떨며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깔끔했지만 시트까지 벗겨서 술값을 치르는 남편의 주벽 때문에 무엇 하나 없이 텅 비어 서늘한 느낌이었다. 싸움통에 테이블은 창가에서 구르고 있었고 2개의 의자는 다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서 빨래터에서 물에 젖은 스커트를 넓적다리까지 찰싹 달라붙게 한 비자르 부인이 머리채를 끄들린 채 피투성이가 되어 남편이 발길질을 할 때마다 거친 숨결로 허덕이고 있었다. 처음엔 2 주먹으로 때리던 비자르는 이젠 발로 짓밟고 있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니 그날 아침에 20수를 내놓으라는 것을 비자르 부인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때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계단 밑에서 보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기 부인을 부르는 소리였다. 아, 내려오라고. 서로 죽이든 말든 버려두란 말이야. 그래야 형편없는 치들이 줄어들 게 아니야. 그동안 불의 영감도 젤베지를 따라 방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물쇠 장이를 설득하여 문간 쪽으로 밀어내려고 했다. 그러자 그는 입술에 거품을 품고 돌아보았다. 그 창백한 눈에는 알코올이 타올라 살기가 엿보였다. 젤베지는 손목에 상처를 입었고 늙은이는 탁자 위에 쓰러질 뻔했다. 방바닥에서는 비자르 부인이 입을 크게 벌리고 눈을 감은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이제 마누라를 놓친 비자르는 다시 돌아와서 날뛰며 미친 듯이 허공을 치면서 그래도 시원치 못해 자기 자신을 때렸다. 이 참극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젤베지는 방 한구석에 있는 랄리를 보았다. 그 4살박이 계집애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고 있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전날 저질된 동생 앙리에트를 보호하듯이 두 팔로 감싸 안고 있었다. 그 아이는 인도 모자를 반듯하게 쓰고 새파랗게 질린 채 서 있었다. 그 커다란 검은 눈동자는 한 방울의 눈물도 없이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다. 비자르가 타일 방바닥에 자빠져 움직이지 않게 되자 불의 영감은 젤베지를 도와 비자르 부인을 일으켰다. 그녀는 심하게 흐느껴 울었다. 가까이 다가간 랄리는 이런 일에는 익숙했기 때문에 벌써 체념하고 어머니가 우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조용해진 아파트 한복판을 내려가면서 젤베지의 눈에는 그 4살박이 아이의 눈동자가 마치 다 큰 여자처럼 진지하고 꿋꿋한 그 눈동자가 연방 떠올랐다. 쿠포 씨가 건너편 보도에 있어요. 클레망스가 그녀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쿠포가 마침 거리를 건너가고 있었다. 그는 문을 잘못 밀다가 하마터면 어깨로 유리를 깰 뻔했다. 그는 몹시 취하여 이를 악물고 있었는데 기분이 좋지 못했다. 그의 살갗을 창백하게 만든 나쁜 피 속에는 목로주점의 싸구려 브랜디가 들어있음을 젤베지는 금세 알아볼 수 있었다.